챗GPT란 무엇인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챗GPT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재밌는 걸, 이것도 연구입니다. 이건 이제 재미로 한 건, 재미로 물론 했지만 연구로 나온 거예요. 연구로 나온 건데, 챗GPT는 MBTI로 치면은 뭘까요? 네. 3.5, 그러니까 챗GPT는 ENTJ, 대담한 통솔자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GPT-4는 용의주도한 전략가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실험해가지고 논문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미로 이렇게 보지만 이걸 진지하게 논문으로 쓰는 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 보라색으로 나온 건 다 GPT-4입니다. 챗GPT의 이름을 작동 원리와 관련해 설명해 달라. 챗은 이제 대화고, G는 생성, P는 사전 학습, T는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술은 구글의 기술이죠. 원래 구글이 먼저 기술을 발표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좀 쉽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저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라고 쳤어요.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나무, 꽃, 산? 그중에 나무가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나무고, 나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나무 를,는 애, 그중에 애가 퍼센티지가 뭐 40%다.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저 나무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확률적 앵무새라고 비유적으로 비난을 하죠. 확률적 앵무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통사 구조를 연결했다, 단어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이에게 달 착륙에 대해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원래 6세 아이에게 중력 이론을 설명합니다. 아이에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라. 빅뱅 이론을 설명한다. 진화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연결 확률로 따지면은 이게 이 다음에 나올 문장으로서 확률로 따지면 이상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아닐 뿐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에서 그걸 발표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베타 테스트 하이퍼클로바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술 격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인간 피드백을 통해서 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제일 좋아라고 순위를 매겨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가산점을 준다든가 해서 강화 학습을 한 결과 인스트럭트 GPT,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확률적인 연결은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화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그 텍스트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논문에서 보르헤스라는 이제 소설가의 바벨의 도서관, 여기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놓여 있고 책들의 목록의 목록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이제 보르헤스의 소설 중에 모래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래의 책 말 그대로 어,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 다음 다시 넘겨보면은 그 페이지가 없고 다른 내용이 있고, 마치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만지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책처럼 얘는 같은 명령을 내려도 다른 내용을 다시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좀 이상한 그런 것인데, 지금 저는 이제 바베르 도서관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모래의 책의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베르 도서관 조금 괜찮은 은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제 보르헤스를 언급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언어학 촘스키도 보르헤스를 언급하면서 이제 챗GPT를 비난을 했는데, 이제 바베르 도서관은 거의 세상의 모든 텍스트들을 참조하는 뭐 그런 도서관이 될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건 토크나이저라고 해서 어, 토큰들, 이제 단어들을 이제 여기서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한번 몇 가지로 할 수 있냐라고 해보면은, 하이라고 할 때는 이 토큰이고, 안녕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이는 이제 뭐 하이랑 뭐 느낌표 2개 해가지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고, 안녕은 7 토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되게 불리하고 답변도 별로인 거겠죠. 실제로 한국어는 0.01697% 정도 학습될 것이다. 뭐 GPT-4는 어떻게 됐는지 비공개니까 모르겠죠. 이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을 텐데,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한국어 데이터는 적었다라는 거.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언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국어국문학 박사지만 언어라는 거는 우리 문명의 근간이기도 하고 학문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능이 곧 언어나 지능을 곧 이제 등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까마귀, 문어, 영장류 같은 그런 동물도 지능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챗GPT 같은 거는 문자 텍스트를 학습한 것이지 우리의 뭐 구술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언어화되지 않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또 어, 모든 뭐 텍스트를 모아놨을 때 세계에 대한 알미 완성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그 인지언어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인간의 언어는 신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루쿤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분은 메타의 수석 과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오픈 AI의 챗GPT에서 조금 반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의 어떤 비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켄 리우라는 소설가가 AI 비평가에 대한 이제 짧은 단편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켄 리우 본인의 작품을 학습시킨 AI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간과 협업한 모든 AI가 명심해야 할 50가지 해서 인류의 모든 언어의 모든 단어의 모든 용법의 벡터 공간처럼 챗GPT도 느껴지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어, 모든 언어가 담겨 있다 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빈틈 같은 것들이 있다. 물론 이제 언어 자체도 세계를 온전히 못 담는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8월 초 충칭의 아파트 건물 계단을 20층 걸어 올라가는 기분 이런 것들은 언어 모델이 어, 구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의 문제들은 이런 식의 번역을 통해서 이제 한글로 프롬프트를 내면은 음, 다시 네, 그 한글로 해주는 그런 이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하이퍼클로바가 며칠 전에 발표됐죠. 24일이었던가요? 이렇게 보면은 GPT-4는 이런 걸 넣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너가 날 질드리민 그땐 울리는 서로가 필요 허연치는 거라. 이제 제주어 어린 왕자, 두린 왕자라고 요걸 집어넣으면은 챗GPT는 잘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물론 이제 그 하이퍼클로바 X도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더 괜찮게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제주어는 이제 번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어 텍스트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GPT-4는 상당히 여러분들 어느 성능인지 뭐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패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준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석사 수준, 이제 학부생 수준은 넘어섰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학 박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박사가 넓게 아는 건 아니고 제 분야 뭐 소설의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금 아는 거죠. 그러면 박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챗GPT는 대체로 거의 많은 부분에 석사 수준, 물론 이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석사 수준의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뭐 학습했다. 이 정도로 대충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정확한 그런 어떤 검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수능을 보게 했더니만 지금 2등급까지 향상시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 프롬프트를 쓰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잘 풀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킬러 문항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교육에서.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활용 실태를 보면은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76, 고등학생 80%, 대학교 81.5. 이제 대학교 교강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대체로 보면은 이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심각성들, 뭐 부정행위라든가 아니면 허위 정보, 창의성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돼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成AI와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80가지 교실에서 80가지 방법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디벨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도 바로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주제 개요 만들기, 장문 프롬프트, 장문 샘플 준비, 그다음에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살펴보면 디지털 스토리텔링, 쓰기 지원 이런 식의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 80가지가 아니라 800가지, 8000가지, 8만 가지, 8억까지도 가능하겠죠. 무궁무진하게 다시 얘기하면은 챗GPT는 이제 AI이기 때문에 내가 맞춤형으로 뭔가를 요청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음. 그 챗GPT에 대한 교육자 고려사항이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얘네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작년부터 GPT-3 때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픈 AI는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 전략 중에서 먼저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고치자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교육적인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을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수업 계획, 그다음에 초안 작성, 브레인스토밍, 퀴즈, 질문, 뭐 맞춤형 튜터링 도구,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프롬프트를 한번 시도해 보면은 어떤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실성, 환강 문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 강조해야 되고 또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한테도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월에 이제 3.5로 교육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그럴듯한 괜찮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그 각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발표되기 전에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뭐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에다 논문이든 어디에 발표한 건 아니지만 심포지엄에서만 발표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뭘 참고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다 가봤더니 뭐 사이트는 있지만 PDF 자료가 없고 뭐 사이트는 존재하지만 해당 자료는 없고 비슷한 유사한 페이지는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이죠. 사실 특히 이런 문헌 참고 문헌이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초기에 좀 간과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 주더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하고도 계속 공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 환각이라고 부르는 거, 더 정신의학적으로는 작화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작화증. 그래서 정확히 이걸 판단을 할 줄 아는 어떤 전공 지식, 도메인 지식과 비판적 문식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대학생 정도라면은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생성 텍스트를 만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가 문제냐라고 학생들과 이렇게 활동하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으로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판적 문해력이 점점점 중요해진다라는 거. 인터넷 시대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면은 지금은 또 있다가 없어졌는데 챗GPT에 보면은 웹 검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이 있었거든요. 지금 또 없어졌거든요. 네, 빙 AI를 활용하면은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빙 AI를 쓰는 게 낫고 저는 빙 AI보다 퍼플렉시티라고 이건 이제 생성 AI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하는 어떤 지표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이 퍼플렉시티는. 근데 요거를 사이트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질문을 하면은 인터넷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자료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받고 싶으면은 퍼플렉시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요것도 며칠 전에 좀 그 화면이 좀 달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질문도 제안을 해주죠. 그 다음에 유해한 콘텐츠 편견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요. 삼성 효과,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뭐 삼성이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겠다. 물론 삼성도 다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특정 기업의 그 뭐 부서만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외국 그 사이트에서 보면 에단 몰릭 교수 그 블로그 보면은 삼성 효과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인데, 요거는 그 교수님들 잘 모르시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챗GPT는 학생들 평가에 그대로 쓰는 거는 약관 위배입니다. 약관에 못하게 돼요. 사용 정책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학생들 글 집어넣고 이거 몇 점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는 자기들이 책임 못 진다는 거죠. 오픈 AI가 원래 그 AI 윤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기업이지만 지금 영리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업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이건 책임 못 진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이번 주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오픈 AI에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어제도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방금 전까지 자료를 조금 추가했는데, 그래서 평가에 그러면 그대로 쓰지 말고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서 그 AI와 인간, 아까 저는 이제 코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용어도 썼지만 휴먼 인더 루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AI를 이용하되 최종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휴먼 인더 루프라는 그런 모델로 부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챗GPT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평가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쓰진 마라. 얘가 챗GPT가 이 글은 1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뭐 1점이에요. 라고 해서 그대로 쓰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피드백을 주게 하는 거예요. 챗GPT한테 피드백을 줘서 이 글 보니까 주제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뭐 문체가 좀 그래요. 뭐 문법이 좀 많이 틀렸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면 그걸 내가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고 또 학생들한테 뭐 첨삭을 해줄 때 이용할 수는 있겠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교광사로서. 그렇게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31일자부로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 가이드라인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제시가 됐으니까 이걸 한번 참조해 볼 수 있고요. FAQ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이 공저한 논문의 일부인데요. AI 표절이라는 이제 용어. 그래서 우리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 학생들이 과제를 AI에게 대신 해가지고 그대로 내는 것을 가장 고민했잖아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투자가이자 에세이스트인 폴 그레이엄이 이제 AI 표절이라는 이제 용어를 좀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재밌는 용어를 했고, 근데 이제 AI 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좀 신랄한 내용도 재미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 걸로 하는 거. 오픈 AI도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뭐 신문기사 뭐 제대로 계약 안 하고 막 썼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용어가 나왔는데 AI 면역. AI 면역이 높은 거는 학생들이 그냥 AI를 통해서 표절할 수 없는 걸 AI 면역성이 높다라는 용어로 써보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재밌는 용어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과제, 글쓰기 과제를 낼 때는 AI 면역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AI 면역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이건 이미지 번역을 하니까 AI가 R이라고 됐는데, 어, AI 면역성도 높고, AI 면역성도 높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적절성도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교육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뭐 하나는 AI 면역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AI 면역이 높은 과제랑 같이 내거나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글쓰기 하도록 한 다음에 글 내용을
구두로 질문하면은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토론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을 수 있고, 다시 이제 지필 평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저도 이제 그 한번 개강 그 작년 이번 1학기 때 개강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먼저 해보려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쓰는 공대 학생이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해서 이거를 해볼 테니까 자기가 프롬프트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또 어떤 식의 과제를 낼 수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내는 거는 SF 3편, 뭐 AI의 문학 창작을 모티브로 한 가장 훌륭한 SF 3편을 골라서 비교하고 분석하라. 참고 문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전공 진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걸 내준 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걸 프롬프트로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숙제를 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학생이었어요, 친구는.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안 나왔는데, 물론 GPT-4는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전공 진로도 AI로 해결이 어렵다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GPT-4로 하면은 나와요. 나는 영문과 학생인데 SF에 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약간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은데, 인용이 여기서 가장 그나마 확실한 건 논문 인용이 그렇다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도메인 지식이 또 필요하고, 글쓰기에 대한, 이 친구 이제 공대 학생이고 인문학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어떤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논평을 했죠. 다른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과제를 내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것들, 내가 글쓰기 과제를 굳이 내주고 싶다라면은 이걸 한번 해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이제 한국문학 전공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난데,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EBS에서 나가서. 이를테면 이광수나 최인훈 같은 것들 처음에는 할루시네이션 되게 많은데 GPT-4나 하이퍼클로바에는 그래도 괜찮게 설명을 해요. 물론 더 뭐 최인훈의 광장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봐라고 하면은 할루시네이션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3.5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온다. 그래서 전공마다 글쓰기 과제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게, 프롬프트 하나로 돌렸다고 해서 어, 이거 학생들이 그대로 못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마 교수님보다는 잘 쓸 거고, 또 이 챗GPT의 특징이라는 게 같은 프롬프트를 해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약간만 달라져도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완벽하게 안심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절 문제를 고민할 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표절이고 어디서부터가 활용인가? 어, 그래서 그냥 AI한테 프롬프트 주고 그대로 수정 없이 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I한테 여러 개를 글 써보게 하고 좋은 부분을 취사해서 편집하고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참조하고 제출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전혀 도움 없이 쓸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표절일까요? 어디서부터 표절일까요?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랑 관련된 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용할까요? AI를. 아무런 활용 없이 글을 써서 사무실을 쓸까요? 과연 그럴까요? 몇 년 뒤에 취업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쓰게 하면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 학생들이 회사원에 가서 다른 동료나 혹은 경쟁하는 그런 어, 업체와 같이 살아갈 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교육자가 이거 애들이
뭐 숙제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다. 물론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학생들이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평가, 한국에서는 이제 평가를 위한 평가 혹은 뭐 교육도 평가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